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문화재단의 이재수입니다. 저는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조금 주제가 다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사회와의 소통 부분입니다. 제목 자체가 게임과 사회 공존의 모색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되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바둑에서 기원한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생에 해당하는 우리 게임 쪽의 용어가 뭘까? 경험치 1%? 뭐 생존치 1%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어떤 전문 바둑에서의 어떤 그런 단어가 드라마를 통해서 거의 대중적인 그런 단어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 게임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생각 자체를 또 어떨 때는 좀 크게 어떤 사회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게임 쪽의 용어를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게임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96년 4월입니다. 넥슨에서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게임으로 우리가 바람의 나라를 들 수 있을 거고 98년 9월에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제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는 16년에서 길게는 18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게 때문에 게임이 어떤 10대 전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제가 있는 NC소프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리니지 게임의 유저층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10대들 그리고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게임이 여전히 어떤 그 10대들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고 있지만 각종 데이터들은 이미 성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집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3년도의 일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던 거는 집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죠. 그죠? 결제 방식에 있어서 집 전화를 통한 결제라고 하는 게 생기긴 생겼는데 잘 모르다가 게임의 어떤 부분 유료화 모델이란 그 결제 수단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된 거죠. 전화가 전화만 하는 요금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사용하는 쪽으로도 이용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나고 또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단체들을 소집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어졌던 정부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불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근데 이미 그때 게임이 2003년도에 막 이제 이렇게 유료화, 특히 어떤 10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나타났었는데 이미 그 전에 결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이클럽이었습니다. 세이클럽. 아바타 부분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도 살펴보고 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게임 법으로 규제를 하려면 그 게임 회사를 관련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담당 공무원도 그랬고 제가 속해 있었던 회사도 그렇고 게임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하게 했던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규정을 살펴봤더니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가태료도 맞고 거의 게임 회사들이 그런 신고를 해야 됐는지도 몰랐고 담당 부처에서도 게임 회사가 그런 걸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었고 신고사항이었는데 신고사항이지만 이제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 사업을 할 수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논리관계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미성년자들, 아동 청소년들이었으니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동의를. 그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동의를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근데 참 결과적으로 좋은 거는 지금도 이거는 그냥 정서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의 명확한 동의다라고 하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공인인정서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도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얼마 선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런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2003년에 기억에 5만원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슈를 꺼냈던 이유는 지금 무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게임 이용 요금과 관련한 이슈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발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게임 쪽에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꼬여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 이용 요금 문제,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요금 문제는 이제 메이저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랑 대화하고 게임 회사들이 협조하고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이슈는 등급 분류였죠. 아마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한창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 게임 업계를 하는 주요 회사들이 모여서 등급 분류를 해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또 한창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공교롭게도 했던 부분들이 자, 새롭게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자라는데 이제 의견도 모아졌고 법령도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문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니지2라는 게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 이용 불가하고 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하고는 굉장히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청불 혹은 18세 등급을 받지만 청유물 논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도 누구나 동의를 하는 웹보드게임을 청소년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웹보드게임도 이제 청유물 논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큰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법 가지고 굳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 전용 게임을 만들더라도 청유물로 지정이 돼서 유통 단계에서부터 아예 이렇게 뭐 포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우려는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것도 저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 이용가 게임에서 소위 말하는 랜덤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어떤 매출을 중시하고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쯤 되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캡슐형 아이템 설계를 할 때 과연 전체 이용가라 그러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초등 저학년생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포함하는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게임 쪽에 있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뭐 사행성 논쟁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사리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분야를 바꿔서 소위 말하는 그런 유명 어떤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의 스티커, 빵을 사면
그 스티커를 줄 수 있다, 준다, 이런 마케팅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빵을 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게임 쪽에 있지만 이런 그 확률형 아이템의 수위 같은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웹보드 게임의 간접 충전이 등급 취소를 한다 안 한다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오다가 드디어 정말 나올까 말까 하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문화부가 직접 등급 취소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과 맞죠. 그러니까 등급 분류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영역은 비단 게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는 뭐 영화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등급 분류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제한 상영과 논쟁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하고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등급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이템 현금들에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이 부분 역시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정점에 있거나 혹은 뭐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저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한 10년, 7, 8년 전에 훨씬 이 논쟁이 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슈도 상당히 이제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시각에서 살펴보는 그런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게임 요금과 관련한 이슈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사회에 크게 어떤 이슈가 됐던 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게임 이용 요금을 얼마까지 하라 이런 식 접근보다는 게임 이용 금지 시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회적 아젠다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게임 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죠. 뭐 여러분들 우리가 참 답답했던 어떤 게임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의 목소리가 내는 것이 드물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하나 같은 목소리를 내서 그 어렵다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갔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합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한 논리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은 심야 시간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헌 결정이 났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제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고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우리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은 되게 상징할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뭐 드디어 올 것이 오나 이런 얘기들 많았죠. 드디어 이제 아주 센 놈이 왔습니다. 마약에 빗대어지면서 통합적으로 게임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중독법 논쟁이 작년에 아주 뜨거웠죠, 실제.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지명도가 거의 없었던 국회의원 이름이 막 거론되고 토론에도 붙습니다. 신문, 인터넷뿐만 아니라 메이저 방송에서 이런 토론도 있고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들은 가라앉았죠. 완전히 가라앉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4대학 이래가지고 게임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게임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또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게임을 마약과 같은 동주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시각하고도 맞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제가 중3, 중1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중3은 특히 남학생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종사자이면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게임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나서는 굉장히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앞에서 거론됐던 셧다운제의 실효성이라는 게 너무 무음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기존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거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가장 제가 이제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게임을 하는 즐거움이 최고겠지만 차선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게임 플레이를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사례만 보더라도. 게임을 하는 것만, 우리가 게임을 몇 시간 하게 할 거냐,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게 할 거냐, 하루에 얼마나 하게 할 거냐 하는 시대에서 게임을 보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심야 시간대 어느 특정 지역은 와이파이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와이파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려받은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처방으로 가기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어진 겁니다. 특히 보면 어떤 이런 그 채팅들, 항상 가보면 그런 얘기들 많았죠. 남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시험을 쳐보면 여학생들이 대부분 상위권이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도 딸애가 중인데, 딸애들은 게임도 물론 좋아하는 층이 있겠지만 채팅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유해 같은 채팅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면은,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답답해하는 거죠. 게임은 그런 식의 주장이 많았죠. 게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PC를 내다 버려야 된다, 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우리한테는 기회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정부, 그리고 우리 게임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점이죠. 산업적 성과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저도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토론에 직접 참석을 해보고 얘기를 들었을 때 게임의 산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매출 1조 이상의 한국 온라인 게임이 무려 8작품이나 있습니다. 보시죠. 리니지, 미래전술2 등등 매출 1조가 넘는 그런 온라인 게임이 8개를 배출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콘텐츠 수출의 작년 기준으로 약 58%가 게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적으로 게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와 있죠. 근데 요즘 우리 게임 쪽에 있는 분들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통계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설마 했던 일이 이제 또 일어난 겁니다. 앞서 설마는 규제 쪽이었죠. 그죠? 셧다운이 도입될까? 또 소위 말하는 중독법이라는 게 설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 이랬는데 그게 다 가던데, 그래도 게임 시장은 성장하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가 여전히 무너졌죠. 게임 백스에 따르면 마이너스 0.3%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력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PC 온라인 게임의 연도별 등급 분류 신청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4년간 67%가 감소를 하고 최고 대비는 74% 정도 감소합니다. 이미 이러한 통계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서점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4년 동안 국세청 자료를 보면 PC방이 서점보다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아니 서점보다 PC방이 더 많이 없어졌나? 이게 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최고 대비의 반 정도가 준 겁니다. 한때 그 입사 면접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던졌던 질문이 우리나라의 PC방이 몇 개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참 지금 공식적으로 보십시오. 11,50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11,500개 정도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하죠. 뭐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수익 게임의 점유율이 뭐 50% 넘은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뭐 100주 이상, 123주 이상 1위를 특정 게임이 하고 있고요. 게임 회사들이 그래도 뭐 상장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최근 3년 동안의 그 게임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매출은 제자리입니다. 보시면. 다만 그 안에서 큰 변화가 있죠. 그 PC 온라인 게임을 주력으로 했던 NC소프트의 주가와 그리고 컴투스 게임비의 합친 시총의 추이를 보면 전체는 제자리인데 그 내부에서는 또 변화가 큰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수출이 많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의존율이 중국이 40%입니다. 아까 오 대표님께서 그러셨죠? 중국 투자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중국은 한 수 아래였지 않나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중국은 우리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밀려오고 또 우리가 중국의 의존율이 이런 모바일이든 PC 온라인이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변화는 또 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위기, 뭐 과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사회의 시선이 저절로 따뜻해질까요? 지금 입시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숙명이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요. 뭐 수능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뭐 수능 문제가 쉽든 어렵든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류는 아주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개인이든 그 가족이든 본인이 원하는 등수 혹은 대학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논할 때 게임이라는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겠죠. 옛날에 어른들 우리 온라인 게임 없었을 때는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뭐 다들 자식 많이 안 낳잖아요. 평균이 1 겨우 넘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부모가 또 저희들이 자라날 때처럼 뭐 밖에서 뛰어노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숙명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부딪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최근에 보면은 초등생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뭐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게임 상황이 정말 이렇게 위기다, 가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이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였던 것도 뭔가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뭐 게임 개발에 집중이 되어 있던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가 어떤 게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랑 소통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2년, 13년째 되면서 비영리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쫓아다녀 보면 가능성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스타에서 만났던 문화부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인데요. 문화부라고 하면은 정부 중국부처입니다. 우리 게임 쪽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이렇게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도 그 문화부의 어떤 그 실장님이랑 먹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게임업은 한동안 이랬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이거 웹보드 회사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청소년 문제 같은데 아니야, 성인도 해당되지 않냐? 이런 식의 큰 삼자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쭉 되어오다가 최근은 이건 PC 온라인 문제 아니야? 이거 모바일 쪽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보시면 그게 이슈가 저마다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산업, 어떤 분야에 주력이 있다 하더라도 융합될 수밖에 없고 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체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스마트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걸 좀 나눠서 사회와 더 현명하게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 인식 그리고 과몰입 이 부분은 개별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공통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앞서 있었던 그게 PC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외국계든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 게임 회사는 창의적인 데지 않습니까? 누구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한 아주 개성 있고 색깔이 있도록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게임 회사들의 사회공헌 이퀄 게임 인식 과몰입 이렇게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게임 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협소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리로 치면 협회죠. ESA 같은 데도 ESA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그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게임 인식 과몰입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 또 정서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인식 과몰입 부분을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통과 개별을 하되 커뮤니케이션을 여러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장르에 또 어느 조직에 속해서 어떠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런 게임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사회랑 소통이 되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 이 산업이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 또 생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랑은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 어떤 뭐 개발이나 기획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통적 그리고 개별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게임 분야가 사회랑 좀 더 스마트하게 소통해서 이번 그 강연의 주제인 좀 더 게임 산업의 진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